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증시학도TV 이걸 투자 인사이트라고 해야 될지 독일 책방 인사이트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이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오늘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호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뭐 센터장 아니고 죄송해요. 윤지호 그룹장. 신종 센터장이 그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윤센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편해. 윤지호 그룹장 리테일 그룹자도 되게 어색하고. 아니 정말 죄송하게 저번에 저희 사무실까지 와주셨었는데 제가 그때 감기 심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약속을 또 금방 잡아주셔서 2주 안짝으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사실 교육하는 게 있어가지고 강의하는 게, 그래서 그 자료 만들던 게 있는데 거기서 오늘 몇 개 PPT도 좀 준비해서 좋았습니다. 뭐 책보다는 지점장님도 느끼시겠지만 하여튼 시장이 굉장히 단단한데, 그렇죠. 왜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하죠.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좀 날서 있고 왜 이렇게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2,800쯤 가면 해결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요? 예를 들어서 어제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제가 그 KBS 라디오 갔을 때도 제가 아무튼 막 그런 질문을 받고, 또 얼마 전에 어느 그 출판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가라고 해서 갔는데 댓글창 봤더니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 이 책도 이렇게 옆에다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한국형이란 게 뭘까? 그러니까 한국형이 뭐냐면 한국 고유의 어떤 특성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 뻔한 거야.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에 매우 많이 연동된다. 이게 뭐 그 한국형입니다.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시크리컬,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엄청 탄다. 그러니까 한때 굉장히 제가 열광했던 사람들 피터 린치가 있어요. 머피보다 피터 린치를 무척 좋아했었는데, 여하튼 피터 린치 투자를 접근했을 때 뭐 피터 린치에서 나오는 앤서니 볼튼이라든가 이 사람들 다 연결되는 핵심이 결국은 장기적인 바이 앤 홀드 전략이거든요. 기업 바라보고 가면 된다. 그렇죠. 야, 한국에서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삼성전자만 됐죠, 사실. 전자도 나중에 된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계속 바뀌는데, 가만히 고유의 특성을 봤더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적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망가졌을 때, 먼저 튀어오르기 시작해서, 먼저 뽑아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끝이에요, 저희. 또 먼저 죽죠. 그렇죠. 그때, 용기를 갖고 저희 프랑스 개화 늑대의 시간에 공격적으로 접근을 안 하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정확히 우리가 바닥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서부터 물려 들어가는 방법만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떠면 쉽지 않은 과제인데, 그건 데이터에 의존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또 그래서 쭉 올라오는데 이때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수출 주도 품목이 바뀌어요. 그렇죠. 항상 반도체만은 아닌 거죠. 그렇죠. 막 정말 2000년대 조선주 연풍 불 때 슈퍼 사이클 하면서, 그때 조선업종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조선업종 애널이 이거였습니다. 그때. 애널들도 그때 잘 나갔고. 엄청 잘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망해버리잖아요. 저희 나라는. 그 기업들이 없어졌던. 최근에 조선 경기 좀 좋아진다고 해봤자. 그렇죠. 많은 업체들이 없어졌습니다. STX, 성동조선 그럼요. 다 없어졌죠. 그때 조선 기자재들 그래서 그때 뭐 기억나는 거는 이 조선업이 사이클에 도대체 몇 년을 갈 것이냐, 뭐 이런 거 고민하고 뭐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뭐 화정자 열풍도 불고 했지만 다시 중국이 다시 도는데, 이때는 조선이 돈 게 아니라 갑자기 화장품 같은 게 돌았죠. 차화정 장세였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뭘 파냐 해서 그 당시에 그 부각되는 게 움직였었고. 이번에는 정말 뜬금없는 것도 움직였어요. 갑자기 방산업종이 움직이질 않나. 뭐 이거 방산은 쳐다도 안 보던. 방산은 첫 등장입니다. 첫 등장. 왜냐하면 제가 하나그룹으로 처음 공채를 들어갔기 때문에 방산하면 이거도 도대체 주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대 풍산 뭐 얘기를 하면, 근데 또 방산 쪽에 우리가 수출 사이클이 왔던 거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좀 지원자이랑 좀 두서없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한국형이 뭐냐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수출 품목이 바뀌고 그때의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물린 듯이 사고 살 때 사야 되고
좀 약간 뭔가 좋아 보일 땐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신이 말로 이제 투자라는 게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의심이 커질 때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네. 상황이 더할 나위 좋고 확신에 찬 미래를 꿈꾼 때는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뭐 이 책에 쓴 내용인데 네. 이게 사실 뭐 약간 돌려 말하면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예요. 제가 PPT 첫 페이지를 네. 보여드렸는데 제가 거기다가 자꾸 사람들이 점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고점, 저점.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예. 여기 지수 어디서 살 것이고 뭐 어디가 무너져. 이건 정말 나쁘게 말하면 정말 오만하고 되게 한국 지수를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환적 사고라는 거는 제가 이 책에서 계속 강조 1장 읽으셨다니까 네네. 계속 순환적 사고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지 말고 네. 고평가 구간에서는 조심하고 네. 그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우리가 10만 전자 외칠 때 10만 원 갈 수도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9만 원 이상의 삼성전자는 두려워해야 됐었다는 거죠. 네네. 그 당시 삼성전자 너무 좋지 않았어요? 뭐, 아, 네. 뭐 파운드리 TSMC 이길 것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온갖 첨단 산업이 커지고 있었고 네. 사실 그때는 조심해 밸류가 비쌌으니까 네. 저평가군에서는 용기를 내자는 거예요. 최근에 반도체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도 잘 모르지만 용기를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이 했던 말이 첫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게 책에도 쓴 건데 정말 좋아하는 말이죠. 제가 비관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관론이 초래한 가격을 사랑해야 되는데 한국 증시는 너무나 그게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아졌을 때 한다. 뭐 모든 게 완전히 악화된 걸 확인하고 한다. 이건 성립이 안 돼요. 네. 주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 업종별을 보면서 이 기업들이 정말 어느 정도 레벨이 왔을 때는 그냥 그 가격 자체에 대한 사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쓴 문장 중에 책에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한국에는 특히 리턴이 커졌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지금 시점에 반문하자는 거죠. 리턴이 커졌나요? 아직은 그렇게 커져 있다 보진 않아요. 저는. 네.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뭐 엄청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침체죠.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땐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지금. 네. 네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시점은 뭔가 모든 것이 좀 개선된 느낌을 받을 때 아닐까요? 네. 여기 와서도 한번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책에도 인용하지만 계속 인용하는 게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매우 좋아하는데 뭐 하워드 막스의 사고 접근 방법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아까 네. 버핏식으로 진짜의 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작년에는 매우 기회였고요. 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네. 물론 작년에 뭐 항상 제가 나올 때마다 하도 요새는 댓글 같은 게 많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지금 지수 때였죠. 그때부터도 싸다 생각했던 건 미스였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그렇죠. 네. 저는 근데 2,600부터 돈이 없어졌습니다. 다 고생하셨네 그러면. 저도 아주 고생했어요. 저도 그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뭐 거기 가격은 돌아올 것이다 말했는데 정말 거기서 한 2,100까지 가니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 여하튼 근데 거기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네. 제일 문제되는 사람은 3,000 이상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주식에 하여튼 뭐 자기 합리화라기보다 또 극단적 사고인데 결국 이 하워드 막스 사이클의 가장 특징은 리스크가 굉장히 클 때가 언제냐면 호황일 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말 호황일 때가 위험한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뭔가 리스크가 낮을 때는 뭔가 상황이 안 좋은데 예상 수익이 높았을 때 인간은 참 특이하게 호황일 땐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고요. 성향이 네. 뭔가 안 좋아 보일 때는 사람들이 신중과 어떤 절제 이것이 덕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반면이죠. 내가 대중과 역행하겠다가 참 말이 안 내가 대중인데 어떻게 역행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냥 반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지원이랑 만나 뵙고 편하게 얘기하러 왔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생각했을 땐 지수가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 했더니 뭐 마이너스 나 있더라고요. 오를 만한 것들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순환론적 사고로 봤을 때 시장 자체는 진자예추가 이 정도 왔다는 거죠.
극단에서.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두려운 거는 좋아짐의 극단이 왔을 때가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극단 값이 뭘까요? 뭐 밸류로 본다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야 PBR 한 배 넘어서는 거니까 네. 좀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 한 배 못 넘겠죠. 그렇죠. 한 배가 3분기가 되면 2,740이거든요. 네네. 뭐 2,740도 그렇게 두려운 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네네. 여기서 지수가 10%면 그 안에서 대형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네. 탄력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돈다면 오늘 논의를 많이 하겠지만 네. 플러스로 돈다면 그렇게 되면 좀 뜬금없는 얘기겠지만 2,800, 500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뭐 이거에서 대해서 좀 강조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3페이지 그림 보시면 네. 작년 10월에 반신반의하면서 많은 곳에 그때는 한참 리서치로 세미나 다닐 때여가지고 네. 직관적 그림으로 보여줘드렸던 그림이에요. 그때 이제 왼편에 박스를 보시면 차트를 보면 이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참 그때만 해도 네. 도전적인 주제였어요. 뭐였냐면 원달러 환율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이렇게 원화가 굉장히 약세로 갔을 때는 지나가면서 보면 항상 주가는 올라 있었다는. 네. 그러니까 되게 환율이 올랐을 때.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 제가 워낙 지점장님도 철학을 좋아하시니까 네. 오카메 면도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어떤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이거를 인용하면서 말하는 게 한국 증시의 타이밍 잡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달러 환율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어느 누구도 원화가 약세로 간다고 해서 1,400원, 1,500원 간다고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높다고 생각하죠, 환율이. 그냥 약세이다라고 생각하죠. 만약 반대로 이번에 어떤 계기가 돼서 달러가 좀 더 약해지면 원화가 1,200원대로 들어가서 1,200원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밑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요. 네. 근데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320원, 30원이라는 거는 온도로 봤을 때 그래도 주식을 살만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1,400원이 넘어갔을 때 원달러 이제 그때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졌어? IMF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네. 저 같으나 혹시나 저희 지점장님도 저와 같은 순환적 사고에 접근을 하신다면 여기서 1,500 갈 수도 있지만 난 여기서 물려 죽겠어. 이게 맞거든요. 그렇죠. 매수로 죽는다. 그쵸. 매수를 네. 죽는 거죠. 그리고 네. 그게 투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네. 이게 그런 사고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말 한국 주식은 어렵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 너무 혼자서 말하나요? 지금? 아니요. 저는 사실은 지금 예. 다 줄줄이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의견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네. 다음 그림으로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리면 네. 제가 놀라울 정도예요, 요새. 뭐냐면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지점장님이 저한테 어제 라디오 얘기를 했지만 어딜 그만 가면 피곤한 거예요. 좀. 이렇게 다니들 바쁜데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말고 어디 강연을 할까 그러면 질문 내용을 보면 정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럼 제가 일단 말문이 막혀요. 저는 모르겠으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쉽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한국의 가계부채가 터질 건데 그건 다 부동산이 망가지고 그 은행이 망하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도 잘 안 터졌는데 앞으로 잘 안 터질 것 같다. 증권사 PF가 터진다는데 내가 증권사에 그래도 명색이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벌써 7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PF 여기서 말하자면 정말 1시간, 2-3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든지 자체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올해 제가 상고하고를 얘기했어요.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을 바라볼 때 농담처럼 저 어떤 자리에서 우린 상고하고입니다. 인터뷰 한번 네. 했다가 그게 협적이 된 거예요. 네. 제가 작년에 근데 뚜렷이 인터뷰 기사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요즘 맞아 떨어지는 분이 하나 있는데 상반기는 인플레 걱정하다가 생각보다 인플레가 꺾인 거 확인하고서 올라갈 거고 예. 하반기는 경기 침체인 줄 알고 있었는데 경기 하강인 줄 알아가지고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예. 실적이 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한마디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자꾸 경기 침체 하강 얘기하는데 사실 솔직히 미국 경기 보면은 예. 하강도 아니고 침체도 아니고 이건 과열 아니냐. 그렇죠.
저기 뭐야 실업률과 고용 보면 지금 갑자기 뭐 그 문호를 열어가지고 남미 사람들 그냥 이민 막 수백만 명 받고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이 상황 미국은 과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물가가 좀 잡히면 어떤 현상이 나올 거냐면 네. 실질 임금이 올라갈 거예요. 네. 소비 여력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책에서도 매크로를 다루지만 어쩌면 우리가 경제학자는 그라는 건 아니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어야 되는 게 투자에서 바라보는 어떤 데이터의 해석법이 그 이 책에 어쩌면 담긴 내용인데 여하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우려를 우리가 이제 소위 검색 빈도로서 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글 네. 트렌드죠. 거기 봤더니 이 다음 그림이에요. 리세션이나 인플레이션 단어가 작년이 피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엄청나게 CPI 발표에 긴장하고 있지만 그날 제가 그 전날 어디 유튜브를 갔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네. 나쁘게 나온다, 좋게 나올 것 같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리세션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네. 하나 좀 찝찝한 게 다음 건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소위 부채 한도 상향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왜 우리 내리 속에 저도 항상 기억나는 게 제가 2011년도 그렇죠. 여름이 끔찍했거든요. 상처가 많이 컸죠 그때. 그냥 그때 미국 신용등 강등 강등에서 나가지고 네. 정말 단기간에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이것도 또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자꾸 뭐 5월에 팔고 떠나라 하는데 이거 사실 이 데이터 왜곡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름 빠졌던 거 금융위기 때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사실 그것도 몇몇 특정의 아웃라이어 때문에 나온 현상이에요. 하여튼 네. 근데 이 부채 한도 상향이라는 게 만약에 정말 6월달 가서 미국에 이게 터진다. 고생 좀 하겠죠. 네. 한번 상식적으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완전 뇌피셜인데 2014년 이후에 한 24번의 협상 지연이 있었어요. 횟수를 세봤어요. 24번에. 네. 근데 18번은 그냥 주가가 올랐고요. 네. 6번이 빠졌었어요. 이거는 결국 이게 지연된다고 주가가 빠진다는 논리는 정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뭐 확률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오르 그렇죠. 예, 예. 우리 기억에는 2011년이 내리 팍 바뀌었죠. 그러니까 2011년에 그때 결국은 합의가 안 됐다. 근데 여기서 한번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안 될 거라 하는데 또 반대로 내년 대선이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냉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기가 생기고 있는데 경계의 핵심은 결국 어떤 통화가 주도하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네. 아니 지금 미국 국채랑 달러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미국의 정치인들이 선택할까요? 그리고 어제 이제 메카시 의원이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원 의장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보니까 본인들도 쫄린다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위안화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지간히 제 뇌피셜일 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그래도 지금도 가끔 리서치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고 얘기했을 때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다들 이게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꾸 위안화가 위협하니까 이제 미국의 소위 오페크 달러가 이제 결국 유가에 기반한 달러체가 무너질 것이고 뭐 이런 거대한 놈 말고 네. 그거는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 게임을 주도하기 위해서 다른 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게임 이론처럼. 그럼 지금 달러가 신뢰를 잃는 정책을 과연 어떤 정치인이 선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반문을 한다면 사실 이 문제가 결국 시장을 망가뜨릴 것 같지는 않다. 그게 네. 있고요. 또 하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현상이 그냥 저는 원래 이제 매크로를 했었고 자금 집행하는 분들을 주로 많이 알았었기 때문에 또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연락이 제일 많이 와요. 예. 그냥 근데 채권 얘기들은 예. 정말 작년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네. 채권은 작년에 IMF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SVB 은행이 망한 게 결국 그 결과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뭘 말씀하면 채권 변동성 그림인데요. 주식의 변동성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하여튼 채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던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급격히 안정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야, 지금 미국 경제가 더 망가질 것이고 기업이 막 주식시장이 망가져야 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죠. 작년 위기의 본질은 채권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네. 너무 금리가 빨리 올라가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금리가 좀 잡히고 채권의 변동성이 진정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채권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완화되면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채권 시장으로서 끝이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채권이 터질 것이다 자꾸 얘기하는데 터졌잖아요 이미. 그렇죠. SVB 은행 터진 게 채권 터진 거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뭐 그게 터졌는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터진 사고가 뭐 우리 똑같이 금융을 겪었으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현장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네. 금융이 터졌을 때요.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그때 사실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죠. 그 당시에. 아시네요. 아니, 네. 저게 제가 도대체, 전략팀장이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막 실명 거론해서 그런데 모 은행에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있는 그 친구가 제 밑에 같이 이코노미스트로 있었어요. 세미나 주제가 요청이 왔는데 파생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데 그때 들어가서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그때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무서웠던 건 뭐냐? 그때 주된 우리가 뒤졌던 자료는 도대체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거 하기도 버거웠어요. 네. 요번에 사태가 딱 터졌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거는 그냥 규모가 뻔한 거예요. 네. 체커졌으니까. 예. 그 해당 그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 자료 예. 보면 다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물론 뭐 빨리 뱅크런이 있었지만 그게 뻔하니까 인수합병도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인수합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렇죠. 이거 잡아먹었다 나도 잡아먹지. 나도 망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이라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태가 그렇게 뭐 제2의 리만 사태란 말을 쉽게 하지 못할 거라 저는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누가 들어도 할 수 없죠. 채권을 출발하신 분들은 막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한 분들이랑 몇 분 전에 한번 저녁을 먹으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냐 했더니 곧 있으면 이제 뭐가 터질 것이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크래시 하는데 내가 궁금해서 이 말씀드렸어요. 채권을 매우 싸게 살 기회가 지난 것 같거든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왜냐면 작년 좋았죠. 작년 ABCP가요. 네. 어떤 회사 거론하긴 좀 거론데 두 자릿수까지 나왔죠. 1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극단값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6%대예요. 6, 7%. 13% 하던 게. 네. 뭘 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를 기반으로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그 머릿속에서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 생태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너무 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채권 시장 변동성이 진정되는 순간 우리는 작년에 그 위기는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 좀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그리가 돼요. 네. 문제는 여기부터 아니에요, 진행자님. 네, 맞습니다. 저는 똑같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지수가 2,500에 이제 왔으니까 오늘 만났는데 이게 제가 2,200이면 우리가 더 편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맞아요. 뭘 지르세요 이랬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2,500 오니까 이제 약간 고민은 되죠. 근데 그 상태 데이터 하나 보자는 거죠.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것 중에 그 한국 증시가 기본적으로 바닥을 잡을 때는 자본 총계 기준의 PBR을 놓고서 좀 봐야 되는데 올라왔어요. 거의 0.95배까지도 왔었어요. 네. 항상 0.8배 때는 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게 한 배를 넘어가려면 그래도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야겠는데 그렇죠. 참 이게 난항이에요. 지금. 수출이 못 돌죠. 근데 수출 증가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 수출 증가율이 함수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형이 뭐냐면 한국은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이 확 되면서 장사를 해야 돼요. 네. 요새 이제 힘든 게 중국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이제 뒤에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겠지만. 근데 지금 뭔가 잘 파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항상.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를 얘기하지만 그건 좀 논외로 하고. 네. 저는 오히려 자동차가 너무 좋아요. 예. 정말 제가 블랙핑크 보면서 감동을 했는데. 블랙핑크. 네. 네. 뉴진스 막 놀랍잖아요. 놀랍습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동차와 소위 엔터의 공통점이 뭐냐?
다 중국에서 쫓겨난 애들이었어요. 맞네요. 맞네요. 네, 네. 혐오함 때문에 다 안 된다고 했던 게 이 기업이 경쟁력을 다른 곳에 찾아서 뚫었거든요. 그렇죠. 미국 시장 이건 뚫고 있는 좋은 거죠. 사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좋은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게 먹힌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자동차가 성공적이고 엔터도 성공적이었어요. IT가 그래주길 되게 바라고 있어요. 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압니까? 반도체도 이걸 기회로 삼아서 뭔가 TSMC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될 거고 화장품도 어떻게 보니까 중국에서 못 팔고 다른 나라 지금 일본에서 팝니다. 일본에서 그러나요? 예, 일본에서 지금 성장률 잘 안 봤는데. 일본 화장품 수입의 25% 가량 한국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이러면 지난 걸 보고 백미러를 보고서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어차피 전 세계가 신냉전으로 갈라졌고 갈라진 생태계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노력해서 생존에 성공한 기업을 찾아서 그 주주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미 성공 사례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표적인 냉전이 되다 보니까 정말 뜬금없었던 정말 풍산이라던가 한화. 막 이런 게 정말 움직이기까지 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나머지들도 이런 변화가 왔다면 저는 하여튼 좀 찾아야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것만 갖고 모자라요. 뭔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돌리려면 결국 우리가 수출이 돌아야 되는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결국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말을 하면 그냥 쌍심지를 듣고 그냥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이 막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오기 전에 오늘 재현님 만나 뵌다고 업데이트 오래간만에 해본 건데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라서 보고서 4월 달에 미국이 정말 많이 올라갔네요. 18.5%로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수출에. 와,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있네. 중국이 19.1%예요. 조금씩 역전될 것 같아요. 2002년 이래 처음인데요? 그렇죠. 네. 중국 빚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10년 5월에 30.8이었더라고요. 중국이. 미국은 1971년에는 59%였어요. 우리가 미국에만 그러니까 이것도 변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예. 이거 진짜 정말 큰 변화네요. 우리가 70년대 어쩌면 냉전 시대에는 미국에 59%를 의존했다는 거죠. 네. 그게 있고 두 번째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봤더니 EU 아세안이더라고요. 네. 아세안이 16.7%예요. 중국이 19.1, 아세안이 16.7이에요. 얼마 전까지 30% 수준이었는데 중국이. 맥스일 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요.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제가 1장에 데이터에 관한 걸 쓰는 건데 계속 증가율 데이터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 말씀하셨죠. 그거가 핵심인데 수출 증가율이라는 게 언제 돌았을까? 그 훈련을 가르쳐 드릴게요. 2020년 3월에 잠깐만 중국 수출이 156억 달러였어요. 네.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0년 작년 3월에 올해 3월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34.4%가 나오고요. 중국에서. 그건 중요한 게 다음 달에는 중국 수출이 아마 130억 달러대로 떨어지고 110억까지 떨어져 이제 계속. 그럼 어떻게 되겠죠? 증가율. 마이너스 증가율이 좀 완화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투자자들의 매크로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나라 최근의 경향이 너무 거창한 얘기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말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준현 씨, 저희 동료들이랑 강조하는 게 디테일하게 이런 거를 추론하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대중 수출은 올해 3월을 바다로 올라올 겁니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무역 수지 측면에서 보면 4월에 원유 수입 증가율이 올해 4월에 30% 감소해 버렸어요. 하여튼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마이너스 2월에 0.26이었어요. 운송비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론은 6월에 무역 수지 흑자 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5월이에요. 지금. 6월 수치가 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이 뭐냐? 책 소개 소개하는 지나도 잘 안 팔려 이런 책을 그러니까. 저희 방송 나오셨으니까 좀 팔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답답한 게 이거였어요.
아니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해야죠. 앉아가지고 맨날 미국 연준에 뭐 해봤자 저는 별상 의미가 없다 보는 사람. 작년에 의미가 있어요. 작년에 하도 금리 가래. 근데 대다수 평상시에 매크로를 보는 방식은 그래? 그럼 6월에 여기다가 4월에 수출해서 반도체가 부진해서 마이너스 14.2가 나왔는데 이미 1월에 125억 달러 적자였고 무역 수지가 2월에 53억, 3월에 46억이었거든요. 점점 줄고 있습니다. 딱 주는데 네. 6월 되면 플러스 돈다는 거지. 네, 7월이 되면 확인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림을 그려놓는 순간 이해가 가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네.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별로 안 빠지고 삼성전자 뭐 별로 안 밀리죠. 그러니까 제 바보 같은 방식이 뭐 우리는 어노멀리 현상 때 오래 팔고 떠나라 이런 거가 무슨 도식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수출 데이터인데 수출 증가율은 PBR의 레벨을 결정해 주실 것이고 무역 수지가 기업의 이익이거든요. 네. 이 변화가 보이는데 2,5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들 막힌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봤어요. 이게 지속 가능할까? 네. 첫 번째, 이럴 때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 소위 탑다운 데이터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한국은 수출만 반복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정말 저번에 죄송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정말 나름 제가 오랫동안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건방진 말을 좀 썼어요. 10년간 잘 내가 부합해 왔는데 나름 노하우예요. 네. 이게 정말. 그러면 혼자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항상 수출 생각해요. 네. 그랬을 때 어떤 데이터를 보는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시대. 미국 ISM 제조업.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서베이 데이터거든. 설문조사한 데이터죠. 네. 그리고 매달 초면 아주 정기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와 실제 한국의 코스피와 ISM을 보면 정말 관련이 높아요. 이미.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언제 ISM 제조업 제일 매크로를 갖다가 좀 무식하게 하는 사람들, 그냥 교과서 암기하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 단점이 뭐냐면 ISM 제조시가 50 이상일 때는 좋다. 이건 정말 제가 약간 속아서 개소리예요. 네네. 투자는 언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등할 때. 바닥을 찍고 45에서 46, 47 갈 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순환적 사고라는 거예요. 네. 뭐 50 이상은 좋으니까 그때 봐야 되고 이거는 정말 투자의 티그자도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ISM 수치가 돌았을까? 이게 중요한데 네. 아까 말했지만 ISM 제조업 지수와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가장 연동된 게 ISM 세부 항목 중에 뉴오더 소위 신규 주문과 재고와의 관계를 딱 보면 이 데이터가 매우 관련이 높아요. 신규 주문 아주 관련이 높아요. 신규 주문 돌기 시작하네요. 그쵸. 네. 재고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품목별로 보면 그러면 네. 이게 돈다는 건 수출 증가율이 돌아선다고 봐도 되는 거고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출 증가율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안 나오는 건데 증가율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되든 안 되든 증가율 데이터 저기 여기 책에 보면 그로스 레이트와 그로스는 다르다는 개념.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 신종호 네. 센터장님이 그리고 제가 쓴 부분에도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 그로스 레이트 그것도 우리 철학의 일단 그러면 그로스 레이트를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게 가끔 이거 힌트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값이 나왔을 때는 월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기억하잖아요. 네. 작년 3월이 156억 달러나 수출했던 때였다는 거죠. 중국으로. 네. 너무 좋았죠. 네. 그런 3월은 완전히 죽을 쓴 거죠. 올해. 올해 3월은 전년 대비니까 기고 효과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만 이해를 해도 그래? 돌아서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수출 증가율이 돌아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익 사이클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끔 뭐 GDP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고 네. 작년은 독특하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갑자기 CPI, PPI 중요해졌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소위 경기에 관련된 선행지수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선행지수인데 이게 단 단점이 나중에 리비전 되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면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책에서 뭐 계속 반복적으로 저도 그렇고 신중원 센터장도 그렇고 최강현 이코노미스트 심지어 정다운 퀀트까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 확산 지수가 돼요. 디퓨전 인덱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 처음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는데 네. 아까 수출 항목의 구성을 봤는데 미국만 잘 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국 경기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중간재 많이 수출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좋아지냐 나빠지냐의 비율을 보는 게 네. 디퓨전 인덱스예요. 그럼 OECD 국가 39개국 플러스 국가 한 38개인가 갖고 하는데 디퓨전 인덱스가 이 그림에 보시면 제가 여기 왔을 때 분명히 동영상 여기도 보여요. 마이너스 100이었어요. 작년 10월에.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경기가 안 좋다고 했어요. 네네. 그때 무슨 생각이냐. 더 나빠질 게 없었잖아요. 최악, 모두가 최악이라고 그게 생각할 8월, 때니까. 9월, 10월이 3개월 연속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11월부터 이게 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경기 선행지수의 선행지수라 볼 수 있겠죠. 네네. 사실 이거와 우리나라의 경기는 매우 관계이 높고 우리나라 선행지수 관계가 높은데 이걸 확인해 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선행지수도 사실 22개월 만에 상승했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국의 오기 선행지수 그러니까 하도 요새 무슨 뭐 과거에 몇 번 하면은 뭐가 성률을 얘기하는데 한국 선행지수 돌아선 뒤에 주가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 드디어 처음 돌아선 거예요. 예. 22개월 만에. 네. 그렇죠. 22개월 만에. 네네. 사실 이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좀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런 데이터 때문에 상반기를 좋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나아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 중요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이걸 갖고서 세미나를 다니고 항상 얘기해 왔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고 또 리테일 맡아서 대중을 더 만나다 보니까 대중들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 되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저는. 네. 제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지금 나왔어 흥분하는 거죠 저는. 네네. 그렇죠. 근데 더 확실한 건 또 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금융제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대략게 나왔는데 야 이게 4.0%가 나왔더라고요. 이 신문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4%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투자를 잘하는 능력이 뭘까? 이런 숫자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딱 그 숫자가 떠오르면 이게 우리가 되게 쉽게 말해 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촉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들이 누적돼서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맞아 그 데이터 내가 이 기사를 딱 본 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금융위기 때 레벨이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4%, 그 마이너스 아니었습니까? 그때 2008년에 마이너스 아니었어요. 그 정도 갔던 거예요. 근데 IMF 때나 마이너스 우리나라에 마이너스 난 건 IMF 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하면서 흥분해서 그날 지수가 아주 많이 안 올라왔을 때 이건 정말 좋은 시간이 나왔다 했더니 그러니까 반분이 정말 그럼 내가 누구 디스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기자분이 나한테 영업이익률이 좋을 때 투자해야지. 내가 그럼 시세 다 낮지 뭐. 답답하다. 그러니까 예를 제가 듣고 있으면 제가 답답합니다. 아까 보자 ISN 제조업시 똑같은데 ISN 제조업시가요 2000년 이후에 50포인트를 하회한 게 6번 있었어요. 6번. 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6번 중에서 언제 코스피가 올라갔냐면 50 가기 전까지 많이 올라요. 반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번에 ISP 제조업시가 3월에 46.3이었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4월 지표가 5월에 딱 나왔는데 47.1이에요. 네. 반등하네요. 네. 이게 다음에 48, 49가 될 때 주식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46, 45 왔을 때는 주식을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죠. 그쵸. 바닥을 사는 게 일인데. 그러니까 그거죠. 그래서 더 계속된 게 제가 그날 반문했던 기억이 올해 영업이익률이 4%대니까 이건 엄청난 기회다. 좋아요. 반대로 작년 1분기를 그래서 제가 지져서 봤거든요. 네. 1분기가 10%가 넘었더라고요. 네. 작년 1분기에 주식을 지르는 게 맞았나요? 그때는 너무 고공행진한 10%서부터 계속 4%까지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거길 때는 오히려 조심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주식의 피고파이 Q-C인데 한국에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기업이 이게 한국은 여러 가지 수요도 중요해요. 네. 코스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코스트에 대해 왜냐면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다 수입해야 돼요. 자체 생산이 없거든요. 정말 중요한
원자재가 뭘까요? 원유겠죠. 원유예요. 네. 뭐 회사 비상 딱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원유 고점이 언제냐를 딱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2020년 6월이었어요. 네. 작년 6월. 전쟁 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 못 하신다면 전혀 시장의 구조를 좀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번에 오페크가 열려서 감산 발표한 주가 들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약간 비아냥 거리는 게 아니라 네네. 작년 6월에 고점을 치면 이게 트렌드를 가거든요. 유가는 트렌드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올해 6월 달에 전년 대비 마진폭이 커지는 거죠. 거기다가 네. 4분기서부터 수익 가격이 반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업의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확인되는 거는 아마 2분기 정도 거예요. 올해 2분기. 네. 제 말은 뭐냐면 올 가을이 되면 기업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떨어질 것이고 네. 수출 증가에는 아까 무역 수입도 돌아왔을 것이고 네. 이게 플러스 효과가 나올 수 이게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저희 접근 방식으로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왜 올라온다고 생각하냐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무지성 매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지성 매수. 그게 뭐냐면 공격적으로 그냥 지르고 보자는 심리라는 걸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채권 중에 재미있게 얘기하시라고 했다는데 일종의 무지성 매수를 얘기하시는 거냐 나한테 물어보길래 난 무지성 매수는 작년도에 막 이렇게 고공행진 할 때 한 게 무지성 그래서 내가 매수지. 봤더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올라온 이유는 지금 상고하고였던 이유는 상반기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사이클에 베팅한 거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결국 엄청난 디플레가 와서 금리를 내릴 것이 그게 아니라 물가가 잡히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물가 그게 오면 정말 좋은 건데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근데 중요한 건 올 하반기에 그래서 금리를 내릴 만한 엄청난 리세션이 올 거라고들 얘기하는데 돌아가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 최소한 우리나라 데이터, 한국형 데이터에 대한 남 자신이 있기 때문에 6월이 지나면 무역 수지가 돌고 그러다 보면 가을이 되면 그래 이익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물론 거기에 이제 마지막 키가 이제 반도체가 돌아야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데 그 그림이 있다 보니까 2,500 전에서 버티고 있는 거고 많이 밀리면 어느 정도 밀릴까요? 진짜 엄청 밀리면 2,400 올까요?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업의 이익이 그래서 좀 반응했냐. 요새 1분기 이번 실적이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실적이 좋지도 않은데 다 기대보다 잘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이닉스 3.5조 적자 내니까 생각보다 좋았다 그러고 저기 삼성전자 적자 안 내니까 생각보다 좋았다 그러고 그걸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법이 컨센서스가 올라간 종목과 내려간 종목의 비율을 보는 이 상향된 종목과 하향된 비율을 보는 이 리비전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게 조용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아까 말했던 디퓨전 인덱스 아까 글로벌 경기가 연동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같이 움직일 때 특징이 뭐냐면 턴어라운드라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턴어라운드 뱃머리를 돌리는 말은 턴어라운드 장세의 특징이 딱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돌아서는 기업들은 상당히 공격적인 배팅이 가능한 시기가 온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수출주에서 나오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들 다 오케이 당신 말이 긍정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PER로 보면 너무 비싸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 뭐 14배, 15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최근에 들었던 질문입니다. PER이 15배인데 이걸 어떻게 사? 턴어라운드 장세니까 이익이 지금 돌았으니까 아까 영업이익률이 4%였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익이 개선되면서 PER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 뭐냐면 PBR은 낮고 PER이 높은 데서 내려오면서 이 둘의 갭이 축소될 때 턴어라운드 국면인 거예요. 문제는 그 국면이 한국 증시에서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이게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아서 반도체 시장 전체가 반도체 성향을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아라잖아요.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적 성향이 좋은 지적이신데
고퍼 사서 저퍼의 전략이 잘 맞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성장이 한번 나오면 굉장히 그쪽에 많이 베팅을 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큰 흐름에서 PBR과 PER이 두 지표의 갭이 확대했다가 축소되면서 턴어라운드 나올 때가 언제가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데이터 보세요. 그때 정말 다들 똑같이 PER 비싸다고 했는데 네. PER이 어느 날부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알아서 내려왔거든요. 이 얘기 돌면서. 그다음에 2017년 반도체 사이클이 그랬었어요. 네. 그 다음에 2020년 코비드 쇼크 때도 그랬어요. 네. 이 차한국 증시가 갖고 있는 아주 고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PER과 PBR의 갭이 확대했다가 축소될 때가 매우 좋은 기회였다는 거고 일단 최근에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데이터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결론은 아까 계속 지점장님 말인데 뭘 사냐에 대한 고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꾸역꾸역 잘 버틸 것 같으니까 네. 거기서 뭐가 승자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네.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무조건 YTD로 이익이 좋아지는 업종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여기에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 IT 가전이 있어요. LG전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LG전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고 또 조선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어쩌면 좀 극단에 안 좋은 게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자동차와 반도체를 둘 다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 지금. 바벨 전략이네요, 일종의. 일종의 바벨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거 보여드렸는데 사실 까서 종목별로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익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여기는 자동차만 적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 기업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방산 업체들이 있죠. 네. 뭐 로텐까지도 최근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가전에서도 적자 보면 떼버린 뭐 LG전자류의 종목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은근히 움직였어요. 이것만 갖고서는 2,700 이렇게 가기 쉽지 않아요. 뭐가 남았냐? 더 좀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래 안 움직인 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후보가 됐던 거는 사실은 리오프닝이 된다면 이게 중국 때문에 되게 고민인데 하여튼 저희 화장품 담당자랑도 얘기를 해보면 면세 담당자랑 얘기해보면 결국 중국인들이 그래도 들어오긴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 이제부터. 네. 그러면 결국은 뭐 면세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뭐 카지노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조금씩 나올 것 같고 네. 항공주도 뭐 마냥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또 뭐 은행 같은 것도 저번에도 같이 말했지만 우리금융가서 배당 수익률 거의 9%가 넘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10% 육박합니다. 우리 노땅들이 은행 한국은 항상 은행주가 싼데 아주 쌀 때 사면 되거든요. 아주 쌀 때가 최근에 왔어요. 아주 쌀 때 사서 쌀 때 팔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다 네. 아시네. 우리가 네. 이제 김동환 삼프로 소장님한테 얘기했던 건데 옛날에 정말 마지막 남은 열쇠가 반도체예요. 이건 도대체 정말 안 보이는데 이게 돌아야 위를 열게 돼 수출 증가율도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죠. 네. 하나 좀 기대되는 거는 다음 페이지 그림인데 수요는 모르겠는데 저희 이베스트의 우리 남대종 팀장이 원래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마이다스에도 있고 국민연금에도 있고 하여튼 이번에 그 반도체를 제일 세게 초반에 많이 꺾으신 분 중에 하나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저 떠나는 날까지 네. 반도체 안 된다는 거예요. 12월까지. 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3월 달에 드디어 반도체를 사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료에 나온 거예요. 이 주장은 뭐냐면 수요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떻게 했던 간에 반도체가 이번에 어떻게 된 웨이퍼 인풋을 갖다가 계획보다 14% 줄였잖아요. 네. 여기에 미세 공정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한 20% 정도 공급 줄인 거라 하더라고요. 웨이프 14% 주면 완제품 더 중간중간에 뭐 오류도 그렇죠. 생기는 거니까 더 줄겠죠. 네. 그래서 오버 서플라이는 확실히 벗어난 수요는 모르겠는데 옵스를 벗어난다는 거죠. 네. 올해 3분기에 분명히 그건 온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어야겠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DDR5예요. 또 알다시피 네. DDR4는 저 모양이지만 네. DDR5는 마진이 좋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냥 다
나쁜 걸 개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만 네. 결국 그리고 이 생각이에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기아차도 현대기아차도 그냥 만약 우리가 얼마 전에 논리로 중국에서 쫓겨나고 내연기관차의 멸망이 오면 다 현대기아차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네. 별걸 다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그런 거 할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소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쪽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온다면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유동시총 외국인이 뭐 샀나 봤어요. 유동시총 대비해서 네. 당연히 기계 사고 미디어 아까 뭐 이런 거 사고 자동차 사고 조선 사고 다 논리가 맞잖아요. 네. 뜬금없이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호텔 레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본다면 저는 아까 이제 서주에 이제 지점장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딱 나도 깜짝 놀랐는데 아마 지금 단계로 좋은 것들 자동차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버텨주면서 네. 나머지들마저 돌아서면 네.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700, 800도 갈 수 있겠구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네. 중요한 건 지수에 연연하지 말고 선택은 둘 중에 하나. 좋은 걸 지금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 네네. 좋은 거를 갖고 있고 아까 말했던 안 좋은 것들 것 중에서도 가능성 있는 걸 또 갖고 가는 거죠. 네.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아마도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대해서 뭐 매일 뭐 때문에 터질 것 같다. 매일매일 뭐 터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노이즈에서 벗어나고 네. 또 이게 모르겠어요. 뭐 지금 저희가 또 이러는 거 보니까 또 저도 의심하셔야 돼요. 저는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될 거로 보는데 또 제가 이러는 거 보니까 한번 무너질 수도 있겠죠. 아니, 이벤트야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2,500 넘어가면 사람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바뀔 줄 알았거든요. 아, 제가 보기에는 한 7, 800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데요. 2,700, 7,800의 사람이 긍정론으로 돌면 보통 긍정론으로 돌고도 뭐 그게 한 6, 7분 능선쯤 되는 거 아닙니까? 상승. 모르죠. 하여튼 네. 그렇죠. 하여튼 최근 분위기는 계속해서 어떤 매크로한 소음을 매우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경제학자 분들만큼 제가 경제는 몰라요. 네.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중시하는 여러 데이터를 상당히 편향되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늘도 계속 논의했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오이시선에서 돌고 이런 거는 매우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 시그널이었다는 걸 웬만한 데이터는 알 텐데 네. 굳이 그거는 평가절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엔 다르다. 왜 다르냐면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승전 중국이에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투자에 관한 게 그게 나오면 그게 나올 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극단적 시나리오들 세계가 의외로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얘기가 되나 보더라고 최근에. 네, 책들도 나오고. 최근에 이제 그걸 환기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도 모셔서 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분위기가 뭐냐면 불안한 심리에 그게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 불안한 논리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폭된 거죠. 미중 뭐 그거 말하는 예, 거죠. 예. 미중이 서로 싸워서 남중국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대만을 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워렌 버핏이 TSMC 팔았다. 뭐 이 얘기를 뭐 너도 나도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아주 뭐냐면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맞아 이렇게 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니까 뱅크런 사태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한 번 더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방에 대한. 뱅크론 났으니까 이제 시작인 거야 이러면서. 제가 유일하게 괜찮게 그때가 연합뉴스TV가 어디 가서 네. 그때 하도 그냥 사회자 분이 그 이준 선생님이 재밌으시잖아요. 막 공지를 얘기해서 내가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그건 디퍼런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먼과 이거는 제가 그날 자신 있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가 있었어요. 크레딧 스위스가 딱 주말에 터져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는 과거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억 속에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 크레딧 스위스가 망한다뇨. 이거는 스위스의 은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 기대했던 거는 스위스 은행이니까
스위스가 미 달러 보유가 한 9천억 달러 정도였거든 그때. 그러니까 이게 설마 어떻게 하게 주겠지 했는데 있질 않아요. 그때 NDF 원 달러 환율이 그때 1,300원이 깨지더라고 아래로. 아 이게 뭐가 문제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장에서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사실. 네네. 원래 환율이 튀어야죠. 그쵸? 네네네. 뭐 1,500원 갔어야죠. 네. 말대로 하면. 네. 한국형 탑다운이 뭐냐면 제발 그 자꾸 거대 담론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막 그냥 뭐 거창한 얘기들을 해봤자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저는 별 의미 없다 보고 우리의 주시장에 연결된 중요한 데이터를 순도 높게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상당히 순도 높고 정밀하게 보는 습관을 네네. 가지면 생각보다 그런 걸 오래 봐왔거든요. 네. 그럼 제가 여기 이제 성분에 몇몇 추천하신 분들이 야성의 리서치라는 표현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잘 부합되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어요. 지원님한테는. 네. 저희가 뭐 물론 중간중간 뭐 착오도 있지만 큰 흐름은 잘 항상 좋다고 말하는 하우스도 아니고 나쁘다고 하죠. 그래도 십몇 년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는 나름 기준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결국은 그게 안 되면 한국 증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증인이 계시죠. 2020년에 그 우리가 PBR 1점 그때가 3배가 네, 넘어. 1.3배 넘으셨을 때 이거 아니다. 그러고 꺾으셨어요. 가장 먼저 꺾으셨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부터 시장이 이제 힘을 잃고 꺾이기 시작했고 그건 뭐 많은 분들이 증인이시니까. 네. 사실 그 전에도 네. 그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어디서 투자전략 팀장하다가 제가 그 이베스를 가게 된 이유가 2011년 때문이에요. 그때 2012년 말에 11년에 장 꺾였다고 했거든요. 제가 네네. 그때 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자화자찬이 됐는데 비슷한 그때도 논리였어요. 네. 증가율이 부러진다. 9년, 10년, 11년에 달리고 그러진 거예요. 네. 9, 10, 11 갖다 들어지고 이번에도 20, 20을 달리고 부러진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엔 특징이 뭐냐?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그게 사이클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약간 폭이 둔화된 형태로 가는데 이번에 그 사이클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코 이 사이클이 그냥 뭐 2,400에 꺾인다, 2,500이다, 2,000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뭔가 좋아지는 게 나올 때까지 올라간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시장은 항상 언제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리스크는 언제 조심하는 거냐면 리턴이 커졌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리턴이 아주 커 보이진 않거든요. 네네. 이미 좀 보이죠. 자동차 같은 거는 막 치고 나가니까. 그렇지만 긴 흐름에서 본다면 그렇게까지 뭐 그렇진 않아서. 네. 그리고 또뭐 2차전이 워낙 독특하게 튀어가지고 조금 부의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오히려. 2차 전지가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저도 뭐 잘 못 봤지만 하여튼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 걱정이 여러 가지 사이클을 볼 때 마진 뎁 결국 신용 사이클도 중요한데 이번에 어떻게 했던 간에 그 SG 사태가 터지면서 신용도 확 줄어버렸거든요. 1조 이상 줄었죠. 네. 그런 걸 이게 저같이 사이클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뭐야 또 호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맞습니다. 무슨지 모르지만 저는 맞습니다. 18조니까 좀 편안해졌어요. 저도.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신용을 또 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들으셨다니까 계속 이 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지만 그래서 결국 가계 부채가 터질 거고 부채가 터진다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부채 의존 경제가 됐어요. 부채 의존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 자본주의는 종말을 갈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택할 담론이 아니라 이 부채 의존 경제의 끝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연명화를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자꾸 여기서 정의론을 갖다 대면 안 돼. 그러니까 부채 의존 경제를 완벽히 리셋은 할 수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던 간에 SBB부터 해서 크레딧 스위스까지 터졌을 때 훨씬 이 부채가 잘못되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민첩한 행동들이 점점 나와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붕괴가 오겠죠? 네. 그 시절에는 제가 금융시장에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큰 걱정 안 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오늘 진짜 오셔서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너무 혼자 떠들었나요? 아니 완전히 동감해서 저는 별로 진짜 오늘 할 얘기 없었고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와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제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책 너무 홍보하는 것처럼 하니까 되게 비밀하게 그러려고 온 건 아닌데. 예. 전혀 아니고요. 예. 저는 제가 직접 읽어본 거에 대해서 저 냉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개인적으로는 처음엔 사실은 이건 얼마나 지루할까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약간 지루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걸 보고 근데 데이터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또. 그렇죠. 예. 그런 데이터를 보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책 한 권이면 탑은 충분히 잘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브라질의 그 스타 브라질을 제가 그거보다 이게 더 낫다. 재출가하자고 했던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의 이코노미스트 책들이 너무 재미가 없고요. 네. 브라질은 최소한 실제적인 얘기가 담겨 있어서 제가 FM 미디어에 감수가 30페이지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네, 네. 근데 이번에 하여튼 유희진 강혜연 이사 덕분에 그 책이 많이 팔렸어요. 집사사님이 그러니까 되게 고마워하시려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브라질 책을 제가 재출간하자고 할 정도면 그리고 제가 서평 그 뒤에 감수 30페이지에 그렇죠. 해제를 쓸 정도면 그 책을 상당히 많이 받겠죠. 예, 예. 근데 그 책이 아까 이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 책에서 보는 데이터는 거의 다 미국 데이터예요. 미국 데이터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탑다운 한 이유가 바텀업보다 우수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이건 잊지 마세요. 정말 제가 원하는 건 2,000원짜리 주식인데 가치를 발굴해서 그게 10만 원 될 때까지 투자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네. 가격은 그건 아니었지만 정말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에. 네. 그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건 바텀업이 잘만 하면 되게 좋은데 참 어렵다는 거죠. 이건 도대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한 탑다운이 왜 유의하냐? 전반적으로 좋은 기업도 괜찮은 그래도 지속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 이런 사이클 올 때마다 많이 싸지거든 우리 시장은. 그렇죠. 작년에 그럴 때만 하면 돼요. 사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최근에 봤더니 이게 너무 싸질 거로 금융위기 때만 생각하는데 금융위기는 코로나나 금융위기는 이 부실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서 터진 사건이고요. 네. 코로나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어떻게 지금과 그걸 비교해요. 그런 건 안 와요. 그렇죠. 10년에 한 번 가끔 오는 일인데 그걸 자꾸 2년 만에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것도 그렇게 좀, 생각하신다면 데이터에 의존해서 정도만 가셔도 우리 증시에서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기 자산을 불려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말이 좀 사족이 길었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진짜 그야말로 한국형이죠. 한국형. 브라질보다는 이 책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투자해줄 거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거는 생각합니다. 뭐 좋게 봐주시면 고맙고. 예. 네, 오늘 아주 흥미롭고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 이베스트의 윤주 그룹장님을 모시고 오늘 특별히 저희 채널을 위해서 따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저번에 보여주시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해가지고 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맛있는 저녁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